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났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으론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겠죠.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북한의 미래를 위해 개혁해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북한 사회가 좀 네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할까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인권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인권이 보장된 사회 사람들은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주제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어지는 아주 당연한 권리, 이건 누구나 다 보장되는 권리,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답하기가 어려운 숙제죠. 근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꼽아봐라 하면 아마 세 가지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꼽습니다. 하나가 북한 핵과 평화 문제, 그리고 70년간 이어졌던 분단과 통일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2,500만 북한 주민이 아주 기초적인 자유조차 빼앗긴 채 사실상 독재자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 북한 문제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제사회에서는 바로 이 인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2,500만 주민이 사실상 자유를 거의 갖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만 정도 또는 15만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체제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지금 수용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탈출을 하다가 시도해서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인간의 생명과 자유가 짓밟힌 사회가 아마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북한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문제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가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전 세계인의 염원입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권 유린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건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내외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먼저 이건 꼭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사회에서 2,500만 북한 주민이 대부분 다 자유가 굉장히 제약돼 있는데, 네. 이 아주 기본적인 자유, 특히 경제 활동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받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활동의 자유를 북한 사회 또 북한 체제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도 살 수 있고 또 북한에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뭐 인권의 항목을 나열하라면 뭐 10개, 15개, 뭐 20개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인권이 북한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인권을 꼽으라 하면 저는 그 이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경제 활동의 자유와 정치범 수용소 해체. 네.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누리고 싶은 권리가 뭐냐고 물으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동의 자유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이 통행증이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권리의 제한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갈 때 통행증을 국가기관에 가서 통행증을 끊고 그 통행증을 보여주면서 차표는 또 별도로 끊어서 가야 된다. 대단히 불편한 건데 네.
북한 사회에서는 지금 그걸 현재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그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사회나 또는 그 체제나 또는 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 걸러내기 위해서 뭐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장 안 좋은 영향은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어디를 가서 이동을 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허가 절차가 짧으면 뭐 며칠, 길면 보름이 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 안 나는 경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사회 활동을 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이 이동에 대한 어떤 권한을 제약하면서 오는 시간의 낭비, 네. 비용의 낭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지금 경제 수준 1인당 소득이 뭐 1,000달러다, 또 어떤 때는 2,000달러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경제가 하루아침에 발전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렇게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억눌러 놨기 때문에 사회 활력을 대폭 떨어뜨렸고, 사회 활력이 떨어진 사회에서는 활동도 어렵지만 활동을 해도 그것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를 아마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핵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달 말에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 강국을 의미하는 전략적 지위와 국력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이 핵이 꼭 필요할까요? 사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갖고 싶은 이유는 혹시나 모를 미국과 국제사회 또는 남한의 침략에 자기 정권과 체제를 지키겠다, 이런 이유예요. 네. 근데 그렇다면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핵이 꼭 필요한가? 음. 다시 말해서 미국과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0.000%? 모르니까 뭐 세상에 불가능은 없으니까 뭐 0.0001% 주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왜 김정은 정권은 핵을 고집하는가? 그건 미국과 또는 한국 또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 이것이 핵을 갖는 이유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자신이 불안하니까 언제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들을 제재하도록 국제사회에 법칙이 돼 있잖아요. 네.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미래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그것도 아주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경제 발전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자력갱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자력갱생으로 경제 발전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북한의 역사가 스스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대량 아사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네. 대량 아사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라도 서로 경제적 협력을 했습니다. 무역도 하고 뭐 서로 뭐 물건을 사고 팔면서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특성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네.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그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나라들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몰락하게 되니까 북한이 소련과 했던 경제 교역, 중국과 했던 경제 교역이 단절되거든요. 그것이 북한에서 100에서 200만 명이 굶주려서 사망하게 되는 극단적 경제적 비극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북한 지난 70년간 민족 경제를 건설해 놨다고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해 왔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력갱생, 민족경제, 이것은 곧 현대사회에서는 고립경제라는 거. 이걸 증명했고, 고립경제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북한 체제가 가장 정확하게 증명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나마 북한 사회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극단적 식량 위기를 지금은 그 고비를 좀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교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의 절반은 중국과의 무역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력갱생 뒤에는 중국이 네.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또 다뤄져야 할 문제가 바로 마약입니다. 네. 북한 당국도 마약 문제를 단속하고 있지만 잘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마약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마약이 북한 사회에 마치 가정 상비약처럼 웬만한 집에는 다 조금씩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중학생 아이들까지 그 가정 상비약처럼 쓰이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그중에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마약이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네. 마약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업소도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현상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걸로 돈을 버는 마약 상인들까지 생기면서 이것을 뿌리 뽑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북한의 마약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는 쓰지만 좀처럼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대량으로 마약이 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이것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이 마약 불법 유통, 밀수를 사실상 국제사회는 범죄 행위인데 그것을 국가가 자행했다는 것이죠. 정권이. 이것이 사실 오늘날 북한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 당국이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시간은 꽤 걸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미 사실 마약은 상비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흔하게 네. 퍼져 있으니까요. 네. 지난 11월이죠. 국제 뇌물 방지 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인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도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뇌물이었을 겁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2010년 초반까지 뇌물은 아마 북한 사회를 가장 좀먹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뇌물이 그렇게 만연하게 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배급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관료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월 3,000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월 3,000원이면 쌀 1kg 가격이 지금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 되는데 3,000원 가지고는 쌀 1kg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배급이 중단된 사회에서 관료가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잡아서 네. 그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뇌물을 주면 내가 이 권한을 너한테 파는 거예요. 처벌을 면해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북한의 관료들이 내몰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부정부패와 뇌물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와 북한 정권의 실패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팔 수 있는 두 번째 환경은 뭐냐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하다 보니 장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고 모든 법이 다 사회주의 경제 법률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장마당 경제는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일부 허용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 법에 보면 비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에서, 그러나 주민들이 비법이라고 해서 뭔가를 사고 팔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장마당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의 대부분의 행위들이, 상당히 많은 행위들이 그 나라의 법으로 보면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도 저질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그걸 관리하는 관료들은 그 불법을 지적하면서 뇌물을 그걸 받아서 생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뇌물이 보니 돈벌이 수단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음. 이제 그렇게 또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역시 사실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북한 주민들. 근데 그것이 결국 비법 행위였던 그런 사회적 환경이 빚어낸 비극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뇌물과 어떤 부정부패 만연 이것이 2000년대 2010년대까지 만연했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 식량 문제가 좀 진정이 되고 장마당을 북한 당국이 조금씩 합법화하면서 점차 점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도 부정부패는 또 엄격히 처벌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여전히 북한이죠. 네, 말씀만 들어도 사실 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당과 조직에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경제 활동, 자유로운 경제 활동 자체가 불법이 아닌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화해야죠. 장마당 경제를 좀 더 합법화하고 네. 또 개인 기업도 국가에서 허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주민이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굳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가서 그 사람한테 뇌물을 받아서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이런 식의 부정부패를 굳이 저지르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겠죠. 네. 결국은 북한의 민주화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화요. 그 열쇠는 북한의 민주화에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중 하나가 세외 부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각종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력을 일반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외 부담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북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동원 경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죠. 국가 동원 경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대규모 건설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경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걷고 주민들에게 직접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사업을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원 경제의 한계 문제는 지금 북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걸 계속 유지한다면 북한 경제는 근본적으로 나아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북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도약하려면 동원 경제 제도를 빨리 끝내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자유화를 마련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어떤 다양한 경제적 이득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그래서 세금을 제도화해야 돼요. 네, 북한 당국은 원래 제도적으로는 세금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사회주의 제도니까. 그래서 국민이 직접 노력을 동원해서 국가 경제를 끌어가는. 근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과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기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허용을 하고요.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그것을 국가의 주요 경제 사업, 역점 사업, 경제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경제 사회 또는 민주주의 사회의 그런 국가 경제 운영 원리를 도입을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동원되다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나면 정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풍요롭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 경제 개혁이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우상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북한에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우상화 교육이 새로운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건 차마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 자체가 질문 자체가 정말 좀 그렇죠. 네. 우상화 교육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와 좀 동떨어진 내용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수령 중심을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에 가까운 이런 맹목적 종교 교육을 즉각 중단을 하고요.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은 자기 자신과 국민이다. 또는 인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교육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야말로 인본주의 교육 또는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21세기 인재들도 나와요. 왜냐하면 21세기를 끌어갈 리더는 전 세계를 끌어가야 돼요. 북한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뭐 똑똑하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수령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게 아니고 수십억 되는 인류의 미래를 끌어갈 진정한 인재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빨리 수령 절대주의 우상화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2020년 북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혁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